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입체파, 큐비즘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입체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생소해서 처음 들어본다 하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서 입체파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입체파 기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배울 거예요. 먼저 입체파의 등장 배경,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입체파의 표현 특징, 어떤 기법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체파의 대표적인 작가는 누구인지까지 알아보고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입체파 등장 배경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등장 배경을 한번 보면은 어때요? 먼저 입체파라는 것은 190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입체파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조, 미술 사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조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미술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조라는 것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표현주의, 뭐 입체주의 이런 식으로 어떤 이즘으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사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조는 뭐였어?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쵸? 뭔가 하나의 양식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비슷한 표현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다 비슷하게 뭐 밝은 색깔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 비슷하게 뭐 기하학적인 형태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표현 특징이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떠한 사상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조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입체파도 하나의 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 당시에 이 프랑스 파리는 굉장히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프랑스 파리라고 하면 지금도 되게 뭔가 아름다운 뭐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 그리고 미술관도 있고, 뭐 옛날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명소가 되었던 에펠탑도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 프랑스 파리에는 이제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던 장소였어요. 유럽 중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 등장 배경을 보면은 표현주의의 주정주의에 반대한 주지주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정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정하면 뭐가 생각나요? 감정이 생각나죠. 감정주의. 감정주의에 반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작품이 바로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인 칸딘스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봅시다. 이거는 다리파 대표 작가 누구예요? 키르이너죠. 키르이너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유명한 작가가 이제 이 두 작품의 특징을 보면 둘 다 주정주의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주정주의냐면 아까 말했듯이 감정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죠? 감정이 있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보통은 이 감정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입체파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히로이너도 보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사람의 눈도 막 이만하게 그리고요. 그리고 눈에 우리가 분명히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의 그 동공이 있잖아요. 근데 키르이너 거 보면은 여기가 다 까만색으로 되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음침하고, 그리고 뭔가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음산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요. 음, 이건 그 당시에 이 키르이노가 자신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뭐랄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 시대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뭔가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우리 나라를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기 말의 혼란이라고 해서 이 190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도 뭔가 시대적으로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뭔가 굉장히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기였어요. 뭔가 산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으게 되고, 뭔가 그 돈을 모아서 좀 의미 있는데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성적으로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요렇게 그런 데에다 이제 돈을 활용하는 세태를 띄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키르기너는 이제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키르기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이 사회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 이런 감정들 그리고 뭔가 불만,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왜곡해서 실제랑 다르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강렬한 색채, 막 빨간색 이런 거 되게 강렬하죠. 노란색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당시에 이렇게 불안한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입체파 이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를 하면서 주지주의가 나타난 거죠. 그럼 왜 주지주의라는 사상이 이제 트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는 굉장히 이제 산업적으로도 발달을 하기 시작했지만 과학적으로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 당시에 또 뜨는 그런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간, 공간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는 1분이 이렇게 60초의 가치를 띠고 있을지 몰라도 우주로 나간다면 1분이라는 것은 뭐 몇 시간 혹은 몇 초 이런 식으로 우리랑 다른 가치를 띠는 시간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내 1분, 1시간, 뭐 1초 이런 거의 개념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지라는 이 개념이 다 흔들립니다. 그럼 어때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뒤엎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신념들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술 작가들도 그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아 그래 미술 작품도 더 이상은 이제 이전 거를 답습하고 계승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음, 답습하지 않는 것을 원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새롭게 뒤집은 거죠. 그래서 감정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던 과거와 다르게 이성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사조라는 거죠. 지성을 바탕으로. 지성이 뭐예요? 내 이성,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지주의를 가지고 입체파 작가들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게 이성으로 만든다는 거지? 라고 지금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 분명히 감정이 아니랬는데 오히려 얘가 더 감정적이게 만든 것처럼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이 미술 작품들은 작가의 그런 심오한 그런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왼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르지 브라크라는 작가가 바이올린이랑 캔들스틱을 분해를 해서 그린 거예요. 오른쪽은 파블로 피카소가 이렇게 뭔가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 모든 방면의 물체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파악을 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지주의를 배경으로 했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파괴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르네상스의 원근법? 이러면은 원근법이 뭐지? 라는 생각 먼저 이제 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원근법이 뭐지? 뭘까 얘들아? 원근법은 우리가 그 원근법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엽서 만들기 할 때 행복한 순간 스케치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근법이라고 썼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 원근법이 도대체 뭐냐면 바로 이 라파엘로의 작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이 르네상스 시기는 언제죠, 여러분? 15세기, 그쵸? 15세기, 16세기 뭐 이럴 때잖아. 이 15세기에는 원근법이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이제 비속어를 활용한다면 정말 멋이 나게, 간지가 나게 그리는 비법이 바로 원근법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파엘로 그림을 보면요, 어때요? 원근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때? 모든 건물들이 하나의 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쪽 왼쪽도 하나의 점을 향해 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중앙에 있는 것도 하나의 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선도 봐요. 바닥선도 하나의 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 외곽 봐봐. 여기 봐. 외곽선이 다 지금 하나의 선을 향해 가고 있죠. 선생님 선이 지금 삐뚤게 그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선이에요. 여기도 봐봐. 하나의 선으로. 그쵸, 그쵸.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하나의 점으로 뭔가 이렇게 다 모든 선이 만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뭔가 공간감이 되게 잘 나타나요. 그쵸? 저기 뒤에가 어때요? 여기가 되게 작게 표현이 되고 여기는 엄청 크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 뒤에가 여기서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데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르네상스의 원근법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림을 멋이 나게 간지가 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작가들이 굉장히 따라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거를 입체파는 어떻게 한 거야? 그거를 깨부신 거야. 그 틀을 깨부시고 그거는 너무 옛날 군악다리적인 마인드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그리고 너무 이 시대의 주지주의와 맞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랑 좀 부합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한 이 조르즈 브라크는 르네상스 원근법을 파기하고 자신만의 그런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선들을 아무리 그어도 하나의 선으로 가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하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하고요. 여기는 또 이쪽으로 하고. 그쵸? 여기는 이쪽으로 하고. 여기는 또 이쪽으로 하고. 하나의 선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입체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입체파가 등장을 하게 됐고,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입체파의 표현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바로 먼저 데콤포제라는 답안을 선생님이 먼저 알려줄게요. 데콤포제. 이게 프랑스어로 하면은
분해하다, 해체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분해하고 해체한 다음에 재조립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분해 해체 후에 재조립한다?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초상화를 그린다고 해봐요. 그럼 초상화를 그릴 때, 기존에는 선생님이 정면샷을 한 컷만 찍어서 그걸 그대로 그리는 걸로 소묘를 한다고 했잖아. 왼쪽은, 그쵸? 근데 그대로 그린 거는 분해하고 해체한 다음에 재조립한 거일까? 아니면 그냥 그린 거일까? 그쵸? 그거는 그냥 그린 거죠. 그건 분해하고 해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것 중에서 오른쪽에는 막 선생님이 색연필을 써가지고 막 무슨 여기 눈에 별도 그리고 여기 얼굴에는 각이지게 표현하고 요랬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것을 보면은 뭔가 기존에 있던 모습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얼굴, 눈을 다 분해를 했어. 따로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원래 맞지 않는 위치에 그리고 형태가 맞지 않는데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뭔가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콤포제 기법은 대표적으로 이 브라크 그리고 피카소 이런 작가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건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블라디미르의 추상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사람이 머리가 이 눈 위쪽으로 엄청 크지 않아요? 그쵸? 뭔가 여기가 엄청 솟았어. 그치? 여기가 엄청 솟았어요. 근데 이게 솟은 부분이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피카소가 다시 재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을 앞에서만 본 게 아니고요. 옆에서도 본 거를 그리고요. 여기서도 본 것도 그리고 여기서도 본 것도 그리고 여기서 막 모든 각도에서 본 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보면요. 되게 다양한 게 있어. 여기는 뭔가 정면을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여기 콧대를 보면 측면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벽면에는 여기는 옷깃을 정면에 옷깃을 그린 것 같은데 또 이쪽 그러면서도 뭔가 배경에는 글자가 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 피카소가 이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의 모든 면과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콤포즈의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입체파 작가 3명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건데요. 피카소랑 이제 브라크랑 그리고 마지막 레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생기신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뭔가 되게 피카소는요. 당시에 많은 유럽의 미술 작가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인싸였어요, 인싸.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미술작품 교류, 그리고 뭐 이런 모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자신의 그런 식견, 그런 걸 넓혀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 오른쪽에 방금 본 건데, 이거 피카소 작품이고, 다음 작가는 누가 있냐?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이제 프랑스 작가예요, 프랑스.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입체파 작가인데, 이 조르주 브라크 또한 이제 피카소랑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막 직접 뭐 화실도 같이 쓰고, 뭐 같이 잠도 자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이 입체파라는 이 말은 사실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 이름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최초의 작품을 제작한 작가입니다. 이 조르지 브라크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작품, 이 작품을 보고서 이제 예술계 비평가들이, 아, 요거는 마치 작은 큐브 덩어리처럼 생겼다 해서 거기서부터 큐브 덩어리에서 큐브에서 큐비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큐비즘이 탄생하는데 그런 명칭을 얻을 수 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페르낭 레제라는 작가인데요. 페르낭 레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입체파 작가들이랑은 살짝 다른 특성을 조금은 보여요. 바로 뭐냐면 원통형의 그런 팔이나 몸을 가진 사람들을 면 분할해서 그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체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체하고 분해했어요. 보면 팔도 한 번에 안 그리고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 뭐라고 하냐? 이제 면 분할. 그러니까 면을 분할해서 표현했다. 그래서 면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데콤포즈 기법을 활용하여 면 분할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페널 레제가 이 당시에 이런 기법을 활용한 이유는요, 되게 이 당시에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되게 뭔가 기계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페르낭 레제는. 그래서 뭔가 기계의 그런 뭔가 우월성, 기계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데는요, 사실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외에도 사실 이 작품 하나만 놓고도 1시간, 2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미술 작품들은 각각의 그런 철학적인 세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은 아마 2학년? 만약에 3학년 때 미술을 선택하지 않는 한 2학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술 이론 배우는 거 지루해하지 말고 여러분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